2021년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제롬 파월은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오늘은 우리들이 실제로 느끼는 그 인플레이션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먼저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이름을 사칭해서 어디 가입을 유도하는 이 약질, 저질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다른 유튜버한테 가서 제 이름으로 막 뭘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죠. 얼마 전에는 제 영상에다가 제 로고를 딱 넣고 관리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었죠. 아주 이 창의력도 뛰어납니다. 참 이거. 여러분, 저는 유튜브 외에 그 어떤 활동도 안 합니다. 뭐 가입하라고 하거나 돈 내라고 하면 이거 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제 영상에서 제가 뭐 가입하라고 하면 AI가 저를 묶어놓고 저 대신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무도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설명하면서 51% 어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더리움 클래식 자체가 해킹 당한 걸로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까봐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을 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직접 해킹을 당한 게 아닙니다. 51% 어택이란 건 51% 이상의 해시파워로 블록체인에 기록되려고 하는 이걸 조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엄청 센 컴퓨터로 제가 블록체인을 따로 돌립니다. 여기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10,000개를 보내서 뭘 샀는데 그 정보가 다른 컴퓨터에 기록이 되고 있는 도중에 제가 10,000개를 보낸 정보를 여기서 삭제를 하고 블록체인을 이걸 내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블록체인들과의 충돌이 생기겠죠. 쟤들은 10,000개를 보냈다. 저는 10,000개를 보낸 적이 없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서로 싸우게 될 때, 이때 제 컴퓨터가 과반수 이상의 해시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겨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해가 되시죠? 기술적으로는 좀 더 복잡하지만 제가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몰려 있었죠. 이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중국 채굴자들이 단합을 해서 51% 어택을 시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 채굴자들이 흩어져 버려서 이 문제도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51% 해시파워를 가졌다고 해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이걸 성공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찰스 호스킨슨이 이 51% 어택을 막는 방법도 개발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파라과이에서 비트코인 법정화폐 발의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다지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이건 뭘 결정하는 발표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자라고 제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규제안에 대한 초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호재로 연결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제롬 파월이 오늘 LA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의회에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예상한 대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다라는 입장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어제 CPI 리포트 링크를 올려드렸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는데 제일 많이 오른 게 기름값과 중고차입니다. 기름값은 전략적으로 올린 듯 보이고요. 중고차는 새 차가 모자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댓글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느 분 지인이 중고차 딜러에서 일하시는데 거의 새 차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요즘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다 뛰어나와서 보복 소비로 다 자동차를 사고 여행을 떠납니다. 호텔도 이거 완전 만원인데요. 근데 자동차를 한 달에 한 대씩 살 수는 없겠죠. 그거 잦아들게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제롬 파월의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수치는 잠시 후에 심도 있게 분석하고요. 지금은 먼저 인플레이션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가면 비트코인한테 좋은 걸까요? 아님 나쁜 걸까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 건 달러 가치 하락이니까 비트코인한테는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올라가라 해야 하는데 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왔더니 달러 지수는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추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금리 인상할까봐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돈이 다 은행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할 거 없이 다 폭락을 하겠죠. 작년에 돈이 엄청 풀렸을 때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 다 폭등한 거 기억하시죠? 그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 수치 이게 올라가면 지금은 금리 인상 걱정에 비트코인이 추락을 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에게 좋은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비트코인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멀쩡한 달러를 들고 있으면 되겠죠. 아니 그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안 좋고 내려가도 안 좋고 뭐야 그럼 비트코인 미래가 없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분명 비트코인에게 좋은 게 맞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할까 말까 한다니까 괜히 겁먹는 겁니다. 사실 금리 인상은 한참 뒤고 지금은 테이퍼링이 먼저죠.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승에 비례한 그런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요? 얼마나 인상해야 할까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달러의 30% 이상을 지난 1년간 찍어내버렸죠. 달러의 가치 하락은 필연적입니다.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 수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주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게 하면 경제가 망합니다. 부동산이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는 거죠. 경제가 망하면 또 돈을 풀어서 살려내야 합니다. 그럼 또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올라가면 금리는 이만큼밖에 못 갑니다. 이만큼 올라가면 또 이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미국의 천문학적인 빚을 생각하면 금리 세게 올리면 이건 완전 자폭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어제 발표한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 수치를 반영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냉장고를 한 대 샀습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작동이 안 됩니다. 전화해서 반품 처리라든지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전화를 하면 예전에는 5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1시간을 기다립니다. 업체에서 돈 아끼려고 직원들을 확 줄여버린 거죠. 제 냉장고 가격은 애프터 서비스까지 포함인데요. 저는 같은 돈 내고 후진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런 건 물가 지수에 반영이 안 되겠죠. 예전에 100원 하던 초코파이를 가격은 안 올리고 사이즈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가격을 올린 거랑 똑같은 거죠. 같은 개념입니다. 자, 같은 가격의 제품을 더 후지게 합니다. 가구를 사도 예전에는 다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을 샀는데 이제는 제가 다 조립을 해야 합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CPI 리포트에 보여주지 않는 실제 인플레이션은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결국은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요. 높은 인플레이션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은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치에 도달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또 출렁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일 뿐입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은 다시 우상향합니다. 쉬운 예로 S&P 500에 투자해 놓으면 금리 인상을 하던 말던 오래 두면 우상향합니다. 중간중간에 금리 조정할 때 또 이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서 사고 팔기를 해서 단기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좋겠죠. 하지만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길게 가시는 분들은 그냥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집 사려고 돈 모으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만 갑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만 갑니다. 한국에서는 집값이 너무 컨트롤이 안 돼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집값이 오르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집을 사서 집값이 2배로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만약에 현금의 가치가 반으로 줄었다면 하나도 오른 게 아니겠죠. 꼭 코인이 아니더라도 전략적인 투자 계획을 잘 세워서 모두가 밝은 미래를 설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저희 동네 비트코인 파는 미국 아저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아저씨한테 비트코인을 사면서 비트코인 언제 사 모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2013년에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와, 얼마에 샀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20달러, 30달러 정도에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정도요. 와, 이거 제가 완전 부러워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부분을 100달러에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분 지금이야 안타까워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잘 팔았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는요, 2011년에 샀다고 합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였냐면요, 몇십 센트, 몇백 원에 산 겁니다. 와, 근데 완전히 폭등해서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몇천 원대까지 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하듯이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가 보면 너무 안타깝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3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3만 원 최고점에 산 사람도 있었겠죠. 자, 이 3만 원에 산 사람들 원금 회복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고통의 나날이었겠죠. 그런데 2년 후인 2013년에 최고 100만 원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30배가 올라가 버렸죠. 여러분 중에 2017년 말 최고점이었던 2천만 원에 비트코인 사신 분도 계신가요? 이분들은 지금 다 원금 회복을 하셨겠죠. 자, 그렇다면 2021년 5월에 7천만 원에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 지금 이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마이클 세일러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땅을 사는 곳과 같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70년대 강남에 있는 땅을 사는 곳과 같다. 자, 이 땅은 파는 게 아니고 자자손손 물려주면서 임대해주고 이자를 받는다. 이더리움은 그 땅에 지어진 건물과 같고, 우리들의 여러 유틸리티 코인들은 이더리움 건물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라고 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의 가능성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까 비트코인을 3만 원에 샀다가 10만 원에 팔고 기뻐하는 이런 아저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를 설계하면 어떨까요? 저는 제 은퇴 자금은 비트코인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형편에 맞게 안전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